파리의 가장 우아한 거리, 디올 본사 앞에서 그녀는 철제 구조물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이미 멀리 달아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한 남자가 말없이 그녀에게 달려와 등을 돌리고 감쌌습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내 곁을 떠날 때 내가 달려와 준 건 그 남자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소피 마르탱입니다. 27살이고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성을 들으면 놀라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디올 가문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가진 화려한 배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4년 가을, 저는 디올 본사 마케팅팀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항상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평범함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동료들과 함께 본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쳤어요. 늘 그렇듯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삶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식사 후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북적임을 피해 조용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을 햇살이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어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가문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디올 본사 건물 앞 광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제 바로 앞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어지는 철덩어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몸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아니, 밀어낸 것이 아니라 감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가 제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떨어진 철제 구조물의 파편이 그의 등을 찢어놓았던 것입니다. 저 대신에 말이에요.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제게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말한 다음 서툰 영어로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깊은 눈동자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안전부터 걱정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남자는 의료진에게 실려가면서도 계속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고맙다고 이름이 뭐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구급차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의 사고 조사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몇 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고 치료만 받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요. 그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디올 본사에서의 업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품,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안전부터 걱정하던 그 눈빛이요. 동료들은 사고의 충격 때문이라며 며칠 쉬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니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 주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근처 카페 사장님이 사고 순간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부탁해서 그날의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처가 꽤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파리는 너무 큰 도시였고 그가 관광객이었다면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 파리에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직감이었지만 강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 바닥에 떨어진 작은 가죽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그가 신었던 신발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특별했어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공으로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가죽 조각을 들고 파리의 여러 구두 가게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일반적인 기성품들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인들이 운영하는 수제 구두 공방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11구에 있는 작은 공방의 주인은 그 가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수리해준 구두와 비슷한 가죽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었고 구두 한 켤레의 뒤꿈치 부분이 손상되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방 주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프랑스어는 잘 못했지만 영어로 대화했고 구두를 매우 소중히 다루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으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올 예정인지 물어보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주일 안에는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공방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곳을 지나다니며 혹시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생을 계획대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다니요. 가족들이 알면 분명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공방 주인도 이상하다며 목을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수리를 맡겼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사람이라면 파리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 식당이나 한인마트 또는 한국문화원 같은 곳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의 지구에 있는 한국 식당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들께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식당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며칠 전에 왔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보낸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마침내 그 공방을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에 한글로 적힌 정우 수제화라는 글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왜 굳이 찾아왔느냐고 물어볼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은 가죽 냄새와 접착제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 온갖 종류의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구두와 각종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였습니다. 한정우. 밀라노에서 저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밀라노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 맞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그가 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군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냉담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국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쁘니까 용건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기술을 보고 싶었고 더 나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공방 한쪽에 진열된 구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어요.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구두 밑창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구두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 주인이 있는 신발들이라고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메모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객의 발 사이즈와 걸음걸이, 선호하는 스타일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완벽한 한 켤레를 만들어주려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디올에서 일하고 있는 소피 마르탱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혹시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디올이라고요? 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술이나 빼가려고 했다며 관심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정말로 그의 철학과 기술을 존중한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공방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그의 기술은 단순한 수공예가 아니었습니다. 각 구두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그 사람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 공방 앞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기술과 마음가짐을 디올이 알아야 한다고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그의 작품이 먼저 말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파리로 돌아가 디올 본사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디올 본사의 창작 이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장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다음 달 전시회에 한 코너를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간절함을 보고 기회를 주었어요. 한정우가 만든 구두 사진들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각 구두에 담긴 이야기와 제작 과정, 그리고 그만의 철학을 담아서 설명했어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한정우의 구두들이 전격 공개되었어요. 디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시관 한 코너에 조명을 받으며 놓인 그의 작품들은 정말 빛났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특히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섬세한 수작업을 보기 드물다며 어떤 장인의 작품인지 궁금해했어요. 심지어 디올 본사의 수석 디자이너도 직접 찾아와서 작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본사에서는 정식으로 그 장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정우라는 이름과 그의 공방 위치, 그리고 작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올 본사의 공식적인 협업 제안서를 들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서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자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전시회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정작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저를 구해준 그 따뜻함과 희생정신,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외로움을 말이에요. 공방에 다시 갔을 때 한정우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올에서의 전시회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했어요. 그제야 그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구두가 파리에서 전시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기술이 너무 아까웠다고,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밀라노에서 저를 구해준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고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동안의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후 그가 들고 나온 것은 구두 상자 하나였습니다. 말없이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색깔과 디자인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자세히 보니 밀라노에서 제가 신고 있던 구두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발등 부분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뒤꿈치에는 제 이니셜이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밀라노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날 제가 신고 있던 구두가 기억에 남아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차가운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을 뿐이었습니다. 구두를 받아들고 신어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제 발에 맞춤 제작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밀라노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가 저를 구해준 그 소중한 기억이요.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요. 디올과의 협업은 그 후 자연스럽게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과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